단 5일 만에 2번 성공했다고 케네디 우주센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로 13기 위성을 정확히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 아리랑 7호까지 연속 성공하며 세계 우주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나사 전문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유럽 우주국은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20년 걸린 길을 10년 만에 따라잡고 있다. 도대체 한국 우주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0년간 우주 발사를 취재해온 항공우주 전문 저널리스트죠. 2025년 12월 어느 날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3차 발사에서 위성 모사체 분리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사 후 약 15분이 지났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리호가 탑재한 13기의 위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궤도에 안착한 겁니다. 저는 즉시 궤도 투입 데이터를 확인했죠. 오차 범위가 0.1% 미만이었습니다. 20년 경력으로도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도 초기엔 이 정도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동료들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해냈다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5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소식이 뉴스에 떴을 때 케네디 우주센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성공 직후에 또 다른 미션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아리랑 7호의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해상도 30cm급. 이건 미국 최신 상업 위성과 동급입니다. 아니, 일부 영역에선 오히려 우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단 5일 만에 발사체와 위성, 2개의 핵심 기술을 동시에 검증한 겁니다. 그날 오후 케네디 우주센터 회의실에는 긴급 미팅이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나사 관계자들과 우주산업 전문가들이었죠.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한 나사 선임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5일 간격으로 2번의 우주 미션을 연속 성공시키는 건 미국과 중국 정도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발사 준비 시스템, 관제 능력, 기술 축적이 모두 최상급이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더 놀라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 그것도 가장 늦게 시작해서 가장 빠르게 따라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전 세계 우주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유럽 우주국 ESA는 공식 성명을 냈고 일본 잭사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조차 한국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죠. 특히 일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잭사 연구원은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40년 걸려 도달한 기술 수준을 한국은 20년 만에 따라잡았다고요. 그것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우주산업을 지켜봤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우주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충격은 더 커졌어요. 먼저 누리호의 성과부터 살펴봤습니다. 13기 위성을 정확히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다단 분리 기술, 궤도 투입 기술, 페이로드 관리 기술을 모두 완벽히 습득했다는 의미였죠. 미국 스페이스X가 팰컨 9으로 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리랑 7호였습니다. 30cm급 해상도는 단순히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해상도면 자동차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건물 구조물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재난 대응, 국토관리, 해양 감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주권을 확보한 겁니다. 저는 한국 위성 기술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1999년 아리랑 1호 발사 당시 해상도는 6.6m였어요. 26년 만에 해상도를 22배 향상시킨 겁니다. 이건 유럽이 30년 걸린 발전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공식 발표 자료를 분석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지금 세 가지 핵심 축을 동시에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 공공 로켓. 누리호가 바로 그겁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한 독자 발사체죠. 4차 발사 성공으로 이 축은 완전히 검증됐어요. 두 번째 축 초고해상도 위성. 아리랑 7호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축 민간 발사체.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같은 민간 기업들이 한빛 시리즈 소형 발사체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2026년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미국이 스페이스X와 나사로 20년 걸려 완성한 체제를 한국은 10년 만에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재사용 로켓 개발에도 이미 착수했어요. 누리호 성공 직후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목표가 발사 비용 75% 절감이었습니다. 재사용 기술로 말이죠. 저는 미국 우주산업 분석가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속도가 믿기지 않는다고요.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30년 걸렸고 일본은 40년 걸렸다고요. 한국은 15년 만에 그들을 따라잡았고 일부 영역에선 추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주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우주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취재하고 싶다고요. 나로우주센터에 가서 이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그도 한국의 연속 성공에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한국 전남 고흥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여수로 향했죠. 여수에서 차로 1시간을 더 달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케네디 우주센터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설 배치가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발사대, 조립동, 관제센터가 최적의 거리에 배치돼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봤어요. 누리호 조립동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미국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관제센터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최신 디스플레이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빼곡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발사 전 과정을 0.1초 단위로 추적한다고요. 저는 누리호 4차 발사 당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13기 위성이 순차적으로 분리되는 장면이었죠.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각 위성의 분리 타이밍 오차가 0.5초 이내였다고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후에 한국 엔지니어 팀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됐죠. 선진국들의 실패를 미리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차 발사에서 실패했지만 그 데이터가 4차 완벽 성공의 밑거름이 됐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기술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KARI 연구원들이 누리호 개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누리호 1차 발사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결과는 부분 성공이었죠.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면서 모사 위성이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구팀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차 발사는 2022년 6월이었어요. 이번엔 완전 성공이었습니다. 위성 모사체가 정확히 목표 궤도에 안착했죠. 한국은 이때 세계 7번째 독자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3차 발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2023년 5월 위성 모사체 분리에 실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저도 그때 뉴스를 봤는데 한국이 여기서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연구팀은 3차 실패 데이터를 6개월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분리 메커니즘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개선안을 마련했죠.
그리고 2024년 12월 4차 발사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3차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고 취약점을 보완했습니다. 4차 발사에서 13기 위성을 모두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건 3차 실패 덕분이죠. 저는 누리호의 핵심 기술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75톤급 액체 엔진이었어요. 이건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기술을 벤치마킹했지만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한국 손으로 했죠. 다단 분리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단, 2단, 3단이 정확한 타이밍에 분리되고 각 단의 엔진이 순차 점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차가 1초만 나도 위성은 궤도를 벗어나요. 누리호는 0.5초 이내 오차를 유지했습니다. 페이로드 관리 기술은 더 놀라웠어요. 13기 위성을 각각 다른 궤도에 투입하려면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속도, 각도, 타이밍을 모두 제어해야 하죠. 누리호는 이걸 완벽히 해냈어요. 저는 미국 스페이스X 팰컨 9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팰컨 9도 초기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완벽한 다중 위성 투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10년 걸렸죠. 한국은 4번의 발사 만에 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말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풍부한 예산과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게 없었죠. 대신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실패해서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챕터 5R이랑 7호가 본 세계. 셋째 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부서를 방문했습니다. R이랑 7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R이랑 7호는 2024년 발사된 한국의 초고 해상도 정찰 위성입니다. 정확히는 전천후 관측 위성이라고 부르더군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방식을 사용해 낮과 밤, 날씨에 관계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어요. 해상도 30cm급.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해상도면 지상의 자동차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건물 외벽의 균열까지 확인 가능하죠.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실제 촬영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구분됐고 건물 창문도 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건 미국 최신 상업 위성과 동급입니다. 아니, 일부 조건에선 더 우수해요. 제가 말하자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26년을 준비했습니다. R이랑 1호가 1999년에 발사됐을 때 해상도는 6.6m였어요. 지금은 0.3m죠. 22배 향상시킨 겁니다. 저는 R이랑 시리즈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R이랑 1호부터 7호까지 각 세대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R이랑 3, 3호를 거치며 광학 기술을 완성했고 R이랑 5호로 레이더 기술을 확보했죠. R이랑 7호는 그 집대성이었습니다. SAR 위성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의 다이치 시리즈보다 우수하고 유럽의 코스모 스카이메드와 동급입니다. 더 중요한 건 활용 범위였습니다. R이랑 7호는 재난 감시에 사용돼요. 산사태, 지진, 홍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국토 관리에도 쓰입니다. 불법 건축물, 산림 훼손을 감지해요. 해양 감시도 가능합니다. 불법 조업 선박을 추적하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데이터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외국 위성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땅을 우리 위성으로 감시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데이터 주권, 이건 21세기 진짜 주권이죠. 저는 유럽과 일본의 위성 기술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은 30년 걸려 이 수준에 도달했어요. 일본은 40년 걸렸죠. 한국은 26년 만에 따라잡았고 일부 영역에선 앞섰습니다. R이랑 7호의 또 다른 장점은 상업화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은 이 위성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농업, 건설, 물류 분야에서 수요가 많죠.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위성 관제센터를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R이랑 7호의 실시간 궤도가 표시됐어요.
지구를 90분마다 한 바퀴 도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하늘에서 세계를 보고 있구나. 챕터 6 민간의 힘, 한빛 시리즈. 넷째 날, 저는 대전의 민간 우주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였죠. 한국의 민간 우주산업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노스페이스 대표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는 한빛 시리즈 소형 발사체를 개발 중이었어요. 한빛 나노, 한빛 마이크로, 한빛 선 등 다양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정부 로켓만으론 부족합니다. 민간이 나서야 진짜 우주 강국이 되죠. 미국을 보세요. 스페이스X가 나사보다 더 많은 발사를 하잖아요. 대표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미국 우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민간 기업 덕분이었죠. 한빛 시리즈는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입니다. 100kg 이하 위성을 저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예요. 대형 로켓보다 저렴하고 발사 일정도 유연하죠.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엔진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죠. 2026년 첫 발사를 목표로 합니다. 성공하면 한국은 민간 우주기업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선 처음이죠. 저는 페리지라는 또 다른 민간 기업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스페이스X처럼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죠. 페리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재사용 기술이 확보되면 발사 비용을 75%까지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번 발사에 500억 원 들면 재사용하면 125억 원이 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도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우주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비 지원, 발사장 제공, 규제 완화 등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KARI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민간은 그걸 상업화합니다. 미국 나사와 스페이스X 관계와 비슷했어요. 저는 한국의 우주 생태계를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민간이 상업화를 추진하고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였죠. 이게 한국 속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노스페이스 대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이 스페이스X로 우주 산업을 혁신했잖아요. 우린 그걸 벤치마킹하되 한국식으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하지 않았어요. 배우고 개선하고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2032달 한국이 간다. 다섯째 날 KARI 본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이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의 달 표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다누리달 궤도선이 촬영한 이미지였어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달 궤도선 다누리, 이미 성공했죠. 2단계는 달 착륙선, 2030년 목표입니다. 3단계는 유인 탐사, 2032년이 목표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32년 유인 달 탐사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책임자가 로드맵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30년 달 착륙선은 무인 착륙선입니다. 달 표면에 안착해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표면 환경을 분석하죠. 이 미션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 달 착륙 성공국이 됩니다. 2032년 유인 탐사는 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한국 우주인을 달 궤도에 보내고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더 강력한 발사체가 필요하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2025년 달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린 2032년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이죠. 미국보다 늦지만 독자 기술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나사 전문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죠. 반응은 놀라웠어요. 한 나사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누리호 성공, 아리랑 7호 성공을 보면 그들이 2032년 달 착륙을 이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기술 축적 속도가 미국 초기와 비슷하거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이 방식이 통하면 2032년은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달에 갈 수 있을까? 데이터를 보니 가능성이 높았어요. 누리호로 우주 발사 기술을 확보했고, 다누리로 달 궤도 진입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아리랑 7호로 정밀 관측 기술을 입증했죠. 이제 남은 건 착륙 기술과 귀환 기술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했어요. 목표 추력은 누리호의 2배입니다. 이 정도면 달 왕복 미션이 가능하죠. 그날 저녁 저는 케네디 우주센터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죠. 동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한국이 진짜 해낼 것 같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으니까요. 챕터 8 우주개발의 새로운 변수, 코리아.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엔 한국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귀국 직후 저는 기사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국, 미국 다음 우주강국 부상 -10년 만에 20년 격차 따라잡다. 기사는 한국의 연속 성공부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13기 위성 정확 안착, 5일 후 아리랑 7호 성공. 이 두 사건이 왜 충격적인지 설명했죠. 이어서 한국의 삼축 체제를 분석했습니다. 공공 로켓 누리호, 초고 해상도 위성 아리랑 7호, 민간 발사체 한빛 시리즈. 미국이 20년 걸린 체제를 한국은 10년 만에 완성했다고 썼어요. 기술적 우수성도 강조했습니다. 다단 분리 기술, 궤도 투입 정확도, 위성 해상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유럽 30년, 일본 40년 걸린 발전을 한국은 15년 만에 이뤘다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2032년 달 탐사 계획을 다뤘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달에 간다는 건 아시아 최초라고 강조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발행 3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500만을 넘었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대부분 한국의 성공에 놀라워했습니다. 미국 우주 커뮤니티도 들썩였습니다. 제 기사가 나사 내부 회의에서 회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도 읽었다고 하더군요. 유럽과 일본 매체들도 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급부상을 분석하는 후속 기사들이 쏟아졌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해 말 파리에서 세계 우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세션이 3개나 개설됐어요. 누리호 기술 분석, 아리랑 위성 활용, 민간 우주산업 육성. 모든 세션이 만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걸은 길을 절반의 시간에 따라잡았습니다. 2032년 달 착륙이 성공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이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사이로 한국 우주인이 날아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20년간 우주를 취재하며 많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주 개발의 새로운 변수, 코리아.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21세기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우주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